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 출발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던 어제까지도 평양에서 일정을 소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일정에도 북러 회담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진 희생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며 벽돌이 비처럼 쏟아졌던 지진 당시 화면이 공개된 가운데 여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환 조사 이후 나흘 만입니다. 지난달 대전 신협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남성 피의자가 베트남 현지 카지노에서 붙잡혔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채 파행되자 검찰은 내일 이 대표에게 다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단식이 열흘을 넘기며 이 대표의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는 상태라 출석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데요.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소환 조사에 응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죠? 네, 단식 12일차에 접어들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도 불참할 정도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 재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일 출석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일자는 오후쯤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날 오전 출석해 8시간 정도 조사를 받던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더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하다가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 많다며 서명을 거부한 채 조사 11시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시간 끌기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다가 12일에 다시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항의하면서도 검찰에 몇 번이고 재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설사 이 대표가 내일 출석한다고 해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조사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추가 조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네, 초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묶어 추석 전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단식으로 추가 조사 일정에도 변수가 생기며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방북비혹 대나무용과 사법방해 등 관련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을 뿐더러 이 대표가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며 사실상 증거로서 효력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에 피해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추가 조사에 응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지난 조사에서 이 대표 입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이 만약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영장을 청구한다면 오는 21일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식이 열흘을 넘기며 이 대표 상태가 하루하루 나빠지는 만큼 검찰이 당장 영장을 청구하는데도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이 시기를 넘기면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오는 12월에나 표결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일부러 서명을 하지 않은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9일 검찰 출석 조사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며 조서 날인이 없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국민이 보란 듯 자리에 누웠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정치 사냥으로 규정했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 쌓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건강이 심히 걱정된다며
윤석열 정권이 해도 너무한다는 분노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 대표 단식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조롱과 비난성 공격까지 하고 있다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배임 수재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은 신 전 위원장은 나흘 만인 오늘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나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습니다. 포렌식 참관에 앞서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 씨와 인터뷰한 재작년 9월 15일 전에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조작 시도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다만 인터뷰 이후 김 씨와 함께 화천대유 사무실을 한 차례 방문한 적은 있고 김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뒤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게 미안해 당시 소개받은 화천대유 관계자를 통해 김 씨에게 간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선거 공작은 국기문란으로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에 빗댄 뒤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분되는 악질 범죄는 극형에 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4.19 혁명을 촉발한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거론하면서 그런 이유로 당시 주범은 사형에 처한 적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요구하는 건 황당무계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선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이 공포로 침묵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이 예산을 삭감해 언론을 길들이고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이번 대선 조작 사건은 언론 자유를 핑계로 음흉하게도 뒷공문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조작, 공작, 선동질, 조공질한 중대 사안입니다. 더 과관인 것은 YTN, KBS 등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을 민영화시키고 길들이려고 하는데 이 윤석열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이 확실하게 무너뜨릴 차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개각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심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고 문체부 장관으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잼버리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아 열린 열병식 이후 러시아를 방문할 걸로 관측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어도 어제 열병식 참가자들과의 기념사진 촬영 시점까지는 평양에서 일정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아 열린 민방위 무력 열병식 참가자들과 어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우리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북한 노동저기군 사령관 오일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이 촬영 장소에 도착한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열병식은 진정한 인민공화국의 창건과 영광스러운 발전사를 긍지 높이 떠올린 일대 장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의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운항이 갑자기 취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한 대가 평양에서 출발해 오전 11시 15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도착 시간이 지나도 공항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현지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에서 현지에서는 고려항공 여객기에 북측 경호 의전 인원들이 타고 올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현지 관계자는 고려항공 비행이 취소됐지만 여전히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있는 걸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만약 방문하게 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구구절 열병식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공개 보도를 포함해 관련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과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 태양호입니다. 흡사 응접실 같은 이곳이 바로 태양호의 내부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열차는 한창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오늘 러시아로 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열차 이동에 무게가 실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처음으로 방문했던 지난 2019년의 모습입니다. 당시 기차를 타고 국경에 있는 하산역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산역에서 지금 외빈 맞이가 시작됐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동 경로도 4년 전을 기준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평양을 출발해서요.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요. 동해안을 따라 나진까지 올라간 뒤에 국경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전에 보신 하산역과 우스리스크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꼬박 하루 정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아직 러시아에서도 김 위원장의 방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러 정상 만남에 미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이고 북한의 큰 실수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위한 북러 정상회담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무기 지원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는 너무나 분명하며 결국 두 나라의 고립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미 전략적 실패를 경험한 러시아는 매우 절박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는 분명히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의 일환이지만 북한도 이에 응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과 백악관은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Ill-advised for there to be any collabo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North Korea giving ammunition to Russia? There will be repercussions for North Korea, not just from the United States, bu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입장을 묻자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동맹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러 회담의 일시와 장소는 분명하지 않지만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AP통신이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편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위험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며 초점은
미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내와 세계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시 주석이 온다면 매우 생산적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10시 54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본관 5층에서 고압 수증기가 노출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50살 A씨가 숨지고 직원 3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측이 사고 원인을 스팀 배관 폭발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한 120년 만의 최강 지진 희생자가 2,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필사의 생존자 구조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호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지진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로코 내무부는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2,122명이 숨지고 2,421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진앙이 위치한 알하우주 주에서 1,351명이 사망해 가장 피해가 컸고 타루다투주 492명, 치차우아주 20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404명은 중상입니다. 내무부는 중환자 수가 많고 실종자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에서 10,000명일 가능성이 35%로 가장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0,000명에서 10만 명에 이를 가능성도 21%로 전망했고 6%의 확률로 1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으로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인명 구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지진 발생 이후 72시간은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7시 11분입니다. 이렇게 골든타임이 다가오는 가운데 모로코 당국은 군까지 동원해 생존자 구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집중된 아틀라스 산맥 지역 고지대는 도로가 끊기거나 산사태로 막혀 구급차 통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대는 구불구불한 산악도로를 따라 피해 지역에 접근해야 하지만 지진이 산을 뒤흔들면서 떨어져 나온 암석이 도로 곳곳을 막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출동한 곳은 그나마 사정이 났지만 심각한 곳은 건물에 깔린 사람들을 주민들이 구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비도 없이 말 그대로 맨손으로 구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집을 잃은 사람들은 임시천막이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주민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여진에 대한 공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진 공포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지진 생존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قال ربما عايش عاجه ولكن الضربه الاخرى بنادم دابا باقي مخلوع ما قدرش يطلع لدارو حيت ضربت واحد الضربه وقيله ربما حتى ل7 كاع ماشي ساهله تهضر لينا على هادشي اللي وقع تهضر لينا على هادشي اللي وقع 네, 다음으로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제사회 지원이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지진을 겪은 튀르키예까지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국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4나라에 불과합니다. 스페인이 군 긴급구조대 56명을 현지에 파견했고 튀니지가 구조팀 50여 명을 보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87명의 인력과 구조견 5마리가 현지에 도착했고 알제리는 모로코와 단교 이후 2년간 폐쇄했던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모로코 당국에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없어 도움을 주려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는 모로코 정부가 이번 재난을 스스로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해외 지원을 받는데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진호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신협에서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강도가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지 한인의 제보가 있었고 우리 경찰과 베트남 공안의 공조가 성과를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경찰청입니다. 네, 이 강도가 검거된 게 얼마 만입니까? 네, 신협에 침입해 돈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강도 피의자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7시쯤 붙잡혔습니다. 범행이 지난달 18일에 벌어졌으니 꼬박 24일 만에 검거된 겁니다.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뒤 현지 공안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베트남 한인회를 통해 공개 수배 자료를 공유하는 등 추적을 이어온 경찰은 현지 한인으로부터 강도 추정 인물이 카지노를 들락거린다는 결정적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에 따라 우리 경찰 주재관과 현지 공안이 함께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베트남 다낭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뒤인 오후 1시 반 대전경찰청에서 설명회를 열고 상세한 검거 경위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피의자가 해외까지 도망가게 된 과정도 확인이 됐습니까? 네, 피의자는 지난달 18일 점심시간이라 직원이 2명밖에 없는 틈을 노려 대전 관조동에 있는 한 신협에 침입했습니다.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협박해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 2대와 차량 2대를 활용해 충남 일대를 넘나들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고 범행 이틀 뒤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모두 훔친 거였고 차량은 지인들에게 빌린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파악했지만 이미 피의자는 해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처음 훔칠 때부터 이동 수단을 계속 바꾸고 옷도 계속 갈아입는 등 범행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전과가 다수 있고 어린 시절 강도 사건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네, 나머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수억 원에 달하는 도박 빚을 범행 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강도질을 벌여 빼앗은 돈과 주변에서 빌린 돈 등은 도피 과정에서 대부분 탕진한 거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남은 자금의 소재 등은 직접 수사를 벌여야 확인될 전망인데요. 경찰 주재관이 기본적인 진술은 받은 거로 전해졌지만 피의자 신병을 베트남 공안이 확보하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지 공안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피의자를 압송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경찰청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계금동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7층인 집에 불이 나서 일가족 3명이 불길을 피해 발코니 밖으로 떨어졌는데요. 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숨졌고 4살배기 아이는 크게 다쳤습니다. 가족들은 불이 나자 아이를 안고 발코니 난간에 매달렸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7층 높이에서 불이 나면 피할 방법은 난간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이 집에 경량 칸막이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벽을 1cm 정도의 두께의 석고 보드로 만들어둔 대피시설인데요. 유사시에 몸이나 물건으로 이 칸막이를 깨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불길을 피해서 당시 16개월이었던 아이와 부모가 무사히 탈출했던 적이 있는데요. 새벽 시간 불이 나 이미 집안 가득 연기가 들어찬 상황에서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전남 광양의 44층 초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엄마가 6개월 아이를 안고 경량 칸막이를 깨고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3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는 이런 경량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1992년 7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불이 난 부산 계금동 아파트는 지난 1989년 사업 승인을 받고 92년 2월에 준공해 이 경량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따라서 이런 노후 아파트에는
별도의 피난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 사이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교실 위층에서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재가 떨어지거나 비가 새서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학부모들도 불안하기 마찬가지인데 학교와 교육당국은 안전에 문제가 없고 증축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제보노의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평택 청북신도시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학교 건물이 온통 철제 구조물로 둘러싸인 가운데 꼭대기층에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4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올리는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4년 전 이미 한 차례 증축했는데도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수준으로 정원인 28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오는 2025년엔 학생이 200명 가까이 더 늘어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공사는 최소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데 그때까지 1,000명 넘는 학생들은 공사장 아래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소음 탓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건 물론 자재가 떨어져 유리창이 깨지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엄마 뭐가 들들들들들 하고 막 교실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엄마 이렇게 느낌에는 이 앞에 있는 아파트보다 우리가 약간 기울어진 느낌이 들어.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안전 조치와 안내가 부족하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또 인근 삼성전자 공장 건설이 시작된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학생 수 증가가 불보듯 뻔했지만 대비가 부실했다고도 지적합니다. 인근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가 좀 멀다 보니 거기가 폐교 위기까지 갔었던 학교인데 일시적인 과밀화 해소로 그냥 그쪽에다가 학교 이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버스를 이제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1년이든 뭐 이거를 해서 그러면 그거를 좀 해소를 하고 학교 측은 공사 발주부터 관리 감독을 모두 교육청이 맡는다면서도 교사들이 수시로 안전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일과 중에 학년별 안전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07시 30분부터 09시까지 학교장, 교감, 학생 안전부장 여기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소 확인을 위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청도 방수포를 씌우는 등 노력했는데도 누수가 생긴 건 유감이지만 공사는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예상보다 학생 수가 2배 넘게 유입됐는데 2027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해 학교를 새로 지을 수는 없고 학교 용지도 없어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소음이 심한 일부 작업은 휴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진 불안이 쉽사리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토사에 매몰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작업자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안양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7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30대 남성을 구조하고 이어 10여 분 뒤 70대 남성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0대 작업자가 끝내 목숨을 잃었고 다른 작업자도 위중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약 2m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 상하수도 교체 작업을 하다가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사고를 당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투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씨 등은 현장에 정확히 몇 명이 있었는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구매한 걸로 추정되는 이태원 클럽을 포함해 클럽 내 마약 유통 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순찰하던 여성 영무원이 전 남성 직장 동료에게 살해된 신당역 살인 사건이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재발 방지책으로 마련한 2인 1조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역 직원 1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4%가 2인 1조로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당 인원이 2명 이하거나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이 아니라 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곳은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사단체는 진료를 위축시킨다며 헌법 소원으로 맞섰고 환자단체는 실효성 없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턱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권대희법이 생겼습니다. 집도의가 아닌 의료진이 수술을 이어가는 이른바 대리 수술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법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전신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촬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CCTV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오히려 헌법 소원으로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하여 수술 환경이 악화되고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분들께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수술실마다 CCTV를 달게 됐지만 환자들도 불만입니다. 환자 측에서 CCTV 촬영을 요청해도 응급한 수술이나 전공의 수련 목적 등 6가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30일만 보관하도록 한 것도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입니다. 사건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절차가 있잖아, 그죠? 영상 신청을 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절차 기다리는 사이에 30일은 금방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30일은 많이 짧고 최소한 90일은 보존을 해야만이. 복지부는 일단 CCTV 설치 의무를 시행하면서 촬영 수요나 실제 의료기관 부담 등을 살펴보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건축 자재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전망에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770여 가구 규모로 짓고 있는 아파트. 전체 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데다 후분양 단지여서 내년 3월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교적 분양가가 비싼 편이지만 1순위 경쟁률만 14대 1에 이를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사업지는 77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로얄층에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내년 3월 입주로 전매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분양한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4천만 원 전후까지 올랐지만 대부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시점에는 공사비 인상 등 영향으로 분양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인식이 수요자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공사비와 인건비 인상, 고금리 기조 유지, 품질 관리 등으로 분양가 추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 문제까지 겹쳐서 서울 청약시장은 화랑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700만 원을 넘기며 5개월 만에 44%나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비싼 분양가는 최근 입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로 3.3제곱미터당 5,600여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에 따라 강남권에서 6천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아파트 분양가 급등이 이어질 경우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새 들어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해 피 같은 돈을 떼이진 않겠거니 안심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입이 됐으니까 그래도 걱정은 좀 되지만 보증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보증 기간이 다 끝나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가 가장 상실감이 컸었고,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말 부산 수영구에 사는 사회초년생 B씨도 허그의 임대인 보증보험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세 만기 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 4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허그를 찾았지만 보험이 갑작스레 취소됐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취소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당연히 사고가 터지면은 임대 보증금 보증서를 가지고 허그 쪽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임대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허그 규정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세 기간과 보증액을 조작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문제는 허그가 보험 가입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허그는 있는 그대로 믿고 보증보험 가입을 허가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주인이 허그 제출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겁니다. 임차인의 계약서와 같은 게 맞는지는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주민센터 등을 거쳐 확인해야 하지만 허그는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서가 맞는 건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면은 이 계약서 실제 계약서 맞아요? 신고된 거 맞나요? 물어보면은 안 알려줍니다, 저희한테. 이에 허그는 허위 계약서를 걸러내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현실적 제약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로 인한 삶의 기반은 물론 공공기관 보증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졌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KBS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는데요. 앞서 열린 신문에서 남 전 이사장 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 기관이라면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을 쓴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 전 이사장 해임 등을 통해 이사회를 장악해 김희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할 것 같다며 방송 장악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속보 내용 더 추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송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KBS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맞서 왔습니다. 추가 내용 들어오는 대로 보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제 한도 상향의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공시가격이 16억 원 밑으로 떨어진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거주자도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부터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4년제 일반대학교는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전문대학교는 다음 달 5일까지 수시 1차 전형 접수를 진행합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경희대는 13일, 연세대와 건국대, 이화여대는 14일, 다른 대학보다 일찍 수시 지원을 마감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생 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27년 만에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전체 지원자는 50만 4,588명으로 재학생은 2만 3천여 명 줄었지만 졸업생은 1만 7천여 명 늘어 31.7%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졸업생 응시자 비율이 30%를 넘어선 건 1997학년도 수능 이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입시업계에선 킬러 문항 배제 발표 이후 의대와 약대, 치대 등을 지망하는 졸업생 응시자가 늘어난 걸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고령 정치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거나 아예 선출직은 모두 나이를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논란이라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Did you hear the question, Senator? Running for re-election in 2026? 90살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0살인 바이든 대통령도 숨진 의원을 공개 석상에서 찾는 등 잦은 이상 행동으로 그때마다 치매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enator Booker,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 didn't think she was going to be here. 미국 상하원에는 맥코넬 파인스타인 외에도 83살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80대 이상이 20명이 넘는 등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특정 연령 이상의 모든 정치인은 정신감정을 받게 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I said every politician over 75 years old should be required to take a mental competency test. 미국 내 여론은 아예 정년이 없는 선출직들의 입후보 연령이나 정년을 정하자는 데 적극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The poll finds that about 2/3 of Americans say they would support age limits for candidates running for president along with U.S. House and Senate. 이런 분위기는 80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심각한 부정 요인이 되고 있으며 78살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중요하고 투표 때는 여러 요인이 작동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이런 분위기가 최종 표심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7년 사례를 모두 들여다봤고 불법과 비리 혐의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 채용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 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하였습니다. 채용비리 적발사항 353건을 크게 첫째,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셋째, 채용 절차 위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규직 전환 특혜 채용은 법상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를 보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였고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13건이나 달합니다. 또 동일한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거나 당담 업무가 기재되지 않는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 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셋째, 부정합격 의혹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위반 사안도 299건에 달합니다. 채용 절차 위반 사례로는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 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사례, 이미 금지된 관리 운영 직군을 채용해 고위직 비서의 임기를 연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면접 시 외부위원을 50% 이상 위촉하여야 함에도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11개 지역선관위에서 2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우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 및 고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단이 적발한 354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반복적으로 부실한 내용을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 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사례,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 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사안, 당담 업무가 기재되지 않는 경력 증명서를 토대로 근무 경력을 인정한 사안, 선관위 근무 경력을 과다 인정해 합격 처리한 사안 등입니다. 한편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서 문제되었던 채용 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는 비다수인 채용 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채용된 28명에 대하여는 절차 위반 등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특혜 채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수사 의뢰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벌써 9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날씨에는 여름이 남아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데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8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기온은 앞으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지속했는데요. 오늘 낮 동안 바깥에 계시다면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에서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전남과 영남 내륙인데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제주 동부와 산간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연일 한낮에는 가을답지 않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 서울과 광주 30도, 청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한 주간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 기온도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이렇게 햇볕이 강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이 어려워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무척 쉬운 시기인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고 건강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권익위가 중앙선관위에 대한 채용 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353건의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